기관 재무회계 규칙 Q&A 살펴보기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출금 관련된 사항을 보실 텐데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자, 19번 질문에서 기타 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며 사용 제한이 있나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기타 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된 것이다. 별로 특성 고려해 준 것 같지도 않은데 고려했다고 하네요. 장기한 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재반 운영비, 즉 직접 인건비 비율 같은 거를 다 지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세출 예산에 기타 전출금 예산을 잘 잡아 넣어라 라는 것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면 이 기타 전출금의 내역을 확실하게 많이 잡아 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넣어주면서 다른 운영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기타 전출금의 내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제 수립할 때에는 이 세출 예산에 이 기타 전출금을 편성하는 부분을 조금 잘 살펴보고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죠. 어쨌든 예산은 최대한 풍성하게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기타 전출금으로 전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 전체의 세입이라고 했거든요. 세입에서 비용을 다 쓰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운영비를 다 쓰되 직접 인건비 비율을 잘 준용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세출 예산에서도 미리 기타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전제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전출금 개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 즉 개인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 또 기타 법인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식회사 같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재가장기 요양 기관의 경우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 전출금 목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라. 그리고 나서 시군구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에 지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시설 운영하라고 지금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죠. 네,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정말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건데 복지부는 본인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정작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이.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기타 전출금 목으로 편성을 해라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꼭 해라. 당연하죠. 예산을 편성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시군구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지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규정상 지출금액의 한도 전출 후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기타 전출금을 어떻게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이 되겠죠. 모든 포커스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려고 하는 상황을 이게 더 만들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에 전출될 경우
세무당국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죠.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전출금을 월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연 단위, 월 단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 중요한 거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예산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예산 자체가. 근데 예산을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라고 묶어두는 게 시설의 운영 자체의 탄력성을 굉장히 제재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큰 의미를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개정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막 확대로 해서 잡아야 되는, 또 기타 전출금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수용기관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실제적으로는 지출되는 볼륨이란 것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볼륨이란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보다도 더 지출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보다 더 지출이 되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실제적으로는 월에 300만원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지출해서 연 예산으로 3,600을 잡는 것이 아니라 500, 600씩 지출된다고 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입 예산을 세울 때에 지금 따로 규정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 1등급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수입액 자체를 많이 높여놓고, 그리고 지출액 자체도 많이 높여놔서 그 안에서 다 사용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란 건 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이거는 지금 예산을 작성 안 해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Q&A에서 기타 전출금은 월 단위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연 단위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에 대한 금액에 제한된 부분도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기타 법인도 법인 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의미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이나 기타 다른 법인들, 영리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전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뭘 사용하냐? 결국에는 기타 전출금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준비금 및 적립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 이 준비금하고 적립금 우리가 안 해야 되겠죠. 이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일 많이 만드실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사회복지사 한 명인데 그 한 명 보고 또 시설장 두 분이서 이거 다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에 재무회계 맡기라고 회계 사무실들이 많아지는 거죠.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충당 적립금과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은 필수로 적립해야 되냐? 아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거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보이죠.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운영충당 적립금의 적립 및 지출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절차는 이렇게 되죠. 일반회계에서 전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있는데 이쪽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전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옮겨준 내역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특별회계가 있죠. 그 특별회계에다 전입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용도에 맞게 지출한다. 즉 이 통장에서 지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특별회계에 지출한 내역도 입력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환경개선 준비금 및 운영충당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시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되겠죠. 목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다. 퇴직적립금을 보험 적금 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연금에만 가입하시면 되겠죠. 뭐 다른 내용으로 가입하지 마세요. 근데 특히 변액보험 등 적립된 금액으로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운영충당 및 환경개선 적립금을 보험 상품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보험 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변액보험도 가입 가능하나요? 라고 했는데 변액보험의 경우 적립된 금액으로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것은 적립형 보험과 달리 수익률에 따라서 원금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적립형에서는 발생된 이자 수입까지 포함해서 다 보전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적립한 그렇게 해서 적립형 상품으로 해서 발생한 것도 다 이런 운영충당금이나 다 이런 환경개선 준비금에 포함이 된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세부 개정 관련인데 시설 운영비 부족 시에 대표자로부터 차입이 가능한가요? 했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대표자가 직접 시설회계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전입금으로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입금 그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죠. 차입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금리를 준용해서 이자를 책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는 못 받게 했다 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더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4대 보험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어 나오는데 요양과 목욕을 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어요. 이제 뭐 시설하고는 좀 시설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죠. 4대 보험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의 재무회계 처리는 별개로 해야 된다. 즉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의 재무회계 처리는 별개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급여대장상에 또는 그 4대 보험료 나왔는데 섞여서 나왔다. 그럼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재무회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건물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세입 예상 총액의 비율에 따라 임대료도 나눠라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자, 근데 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사무실 안에 방문 목욕도 있고, 방문 요양도 있고, 방문 목욕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매출액을 보니까 방문 목욕은 5천만 원이고, 방문 요양은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 두 배가, 100%가 차이가 나죠. 그랬을 때에 50만 원을 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요 비율에 맞춰서 나눠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를 나눠야 되나? 50만 원일 때는 1대2니까 뭐 대략 비율적으로 17만 원대 뭐 한 34만 원 정도 되겠네요. 3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나눠라 라는 것이죠. 31번에 보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승인받았으나 현재 방문 요양만 진행하고 있을 경우 방문 목욕의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제출하랍니다. 그대로
예결산 보고 다 하랍니다. 참 이런 내용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승인은 받았는데 방문 요약만 하고 있는데 또 방문 목욕을 또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결산 보고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하나의 기관 코드로 병설 운영하는 경우, 자, 요 세 개를 하나의 기관 코드로 병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보공단에서 급여액을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여러 개의 회계로 나누어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질문했죠. 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지금 밑에 보시면 다른 급여의 통장으로, 다른 급여 회계 통장으로 이체해서 세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아주 쉽게 얘기했죠.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방문 요양 통장 하나 만들고, 통장은 하나로 되어 있고요. 통장은 하나인데 방문 요양 통장 하나 또 만들고, 방문 목욕 통장 하나 만들고, 방문 간호 통장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넣어주고, 이쪽에다가 넣어주고, 이쪽에다가 넣어줘라. 지금 이 내용이 돼버렸죠. 그래서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눠라. 통장 하나 두고 여기로 돈이 들어왔는데 요걸 나눠라 이거죠. 나눠서 써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요컨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을 방문요양 회계용 통장, 방문목욕 회계용 통장, 방문간호 회계용 통장에 각각 그 급여액만큼 이체하여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 식재료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수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 부담금 또 식재료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받고 있어도 이런 내용들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통장을 별도로 둬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이 본인 부담금이나 식재료비 같은 경우는 한 통장으로 받아서 한 통장에서도 쓸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아니다. 자, 하나의 사무실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병설화해서 운영 중이다. 사무실 임차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사무실 비용이 50만 원인데 60만 원을 계산하기 편하게 60만 원인데 지금 방문 요양에서는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매출이 났고 방문 간호에서는 3천만 원 매출이 났다. 그러면 1대2죠. 그렇기 때문에 요 60만 원을 1대2의 비율로 나눠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1대2면은 얼마가 되나요? 20만 원하고 이쪽에서는 20만 원, 이쪽에서는 40만 원. 이에서 합이 60만 원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번에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예산 편성 방법? 이랬어요. 그 얘기는 뭐 지금 요 내용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시면 별표 9와 별표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9는 어떤 내용이냐면 별표 9는 바로 이거죠. 별표 9. 그래서 세입 예상 과목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되어 있는 거. 저희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내용이죠. 요거대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맞춰서. 그 다음에 별표 10은 이 내용이죠. 세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 내용이 요거죠. 요거. 별표 10. 그래서 세출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세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0인 이상 시설, 영세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영세한 시설들에서 이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으로 해서 이거 다 입력하고 또 관리하고 한다는 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처럼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까지도 다 하고 있는 영세한 시설들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이 굉장히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또 장기요양보험법은 알면 알수록 더 할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보다도 오히려 좀 잘못된 제도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시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는 그런 제도로 지금 흘러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창업하시거나 또는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뭐 지금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최대한 우리가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심플하고 간단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화 시켜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설을 창업하기 전에 또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무조건 회계를 대행해주는 사무실에다 맡기는 게 지금 그게 다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지금 부정확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계 사무실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바뀐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준용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이 많다는 거죠. 회계 사무실 같은 경우에서는, 회계를 대행해주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시설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한 사람이 못해도 20개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20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관리하는 그 회계 내용이 좋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가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20개 시설을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20개가 아니라 만약에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20개 아니라 30개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야지 1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건데,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회계를 대행해주는 사무실에다가 맡길 수도 없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그렇다고 시설에서 이 내용을 다 지금 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막막한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큰 시설이 좋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작은 시설들이 이런 회계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도 간결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 방법도 뭔가 조금 더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도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적용시키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쓴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작성하는 것도 뭔가 좀 여유로운 그런 규칙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설에서는 이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시고 정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35번에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기타 운영비 목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타 운영비 지출 결의해서 한다라는 거, 식재료비 수입에서 간다? 라는 건 아니죠. 식재료비에서 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원으로부터 식대를 납입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직원 식재료비 수입을 따로 목을 생성을 시켜서 직원 식재료비 수입으로 잡아서 생계비로 지출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죠? 이거 생계비가 아니죠. 생계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생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인 장기요양기관 세출 예산 과목 구분을 보면 생계비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보시면 기타 운영비는 시설 직원의 건강진단비, 그 밖에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의 그 식사에 들어가는 식재료비는 기타 운영비로 잡는 것이 맞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안내한 것처럼 직원으로부터 식재료비 수입을 받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세입을 직원 식재료비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잡아놓고 그리고 요 내용으로는 생계비로 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지금 안내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직원으로부터 식대를 납입받지 말고 기타 복리후생 차원으로 기타 운영비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운영상에 있어서는 맞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직원분들께, 저도 처음에는 이제 직원분들께 식대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식대를 다시 받는 쪽으로 회계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좀 안 맞죠, 내용이. 그래서 식사는 시설에서 제공해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돈을 드리고 급여에서 드리고 다시 그 돈을 또 다시 받고 하니까 좀 별로 그 자체가 좀 매끄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급여는 급여대로 드리는데 직원에 대한 식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 운영비로 잡아서 세출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복리후생 차원으로 그게 맞아 보이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 운영비로 처리하나요? 했는데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임금이 아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 비용 외에 직무교육비 등은 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했는데 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보면은 목을 생성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직무교육비에 대한 그 목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장기근속 장려금 등 같은 거는 장기요양급여 수입에서 세목을 따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목을 따로 둬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세목을 장기요양근속 장려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따로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목이 장기요양급여 수입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비 같은 거는 잡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기타 잡수입이라고 해서 그 밖에 재산 매각 수입, 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나타나 있죠. 기타 잡수입이. 그래서 이 직무교육비 같은 거는 잡수입에서 세목을 이런 직무교육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산 취득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 구입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단 차량의 장기간 임대에 따른 리스 비용은 기타 운영비로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리스는 기타 운영비. 자,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경우는 자산 취득비로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 시행 이전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대.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했는데 원칙상 회계 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방문 목욕의 목욕 차량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원금, 상환금, 이자 상환금 계정을 통해서 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욕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인지 증빙을 위한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외에 회계 도입 전 부채 상황은 여전히 금지된다 라는 겁니다. 회계 도입 전 부채 상황은 여전히 금지. 이게 포커스고 방문 목욕
위해서 목욕용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금이나 이자 상환금 계정을 통해서 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장기요양 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자, 업무용 차량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장기요양 기관은 개인 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라. 개인 차량이 아니라네요.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은 어떤 이제 종사자를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된다. 또는 기관의 명의로만 될 수 있을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차량 유지비는 업무에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 자료로 차량 운행 일자, 운전자, 운행 시간, 주행 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시설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 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 차량 운행 일지를 따로 두라 되어 있죠. 아휴, 차 운행하고 나와서 들어와서 또 이거 쓰고 운행 시간, 주행 거리 쓰고, 참 도대체 언제 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모시라고 이런 거 다 하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3번이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규칙 제17조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후원금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하며 그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101조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후원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법제처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 내용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죠?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최신 법령인데 바뀐 내용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발급한다. 또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최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장기요양 기관의 명칭이 부기된 장기요양 기관의 장 명의의 계좌, 후원금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17조의 후원금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떻게 질문을 한 거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17조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이냐 라는 것이죠. 해석을 해야 되냐 라고 한 것인데, 보면은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세무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이거와는 별개로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지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는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냐 없냐는 세무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후원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라는 취지다라는 거죠. 즉 영수증을 발급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17조를 해놓은 것이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는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을수록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읽을수록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면 세무당국에다가 빨리 결정을 받아서 또는 요청을 해서 이 내용을 안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보고 판단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세무당국에다가 문의해라 라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식으로 일을 하는지 참 문제가 심각하죠. 어쨌든 자, 지금 이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요양원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7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지정받은 시설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수용비는 남을 것 같고 제세공과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랬어요. 전용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 사용한 후에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 조서를 첨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과목 조서예요. 참 이런 것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 게 문제죠. 어쨌든 과목 조서 전용, 말은 쉽게 해놨어요. 과목 전용 조서를 첨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세출 예산을 잡을 때에 일단은 뭐든지 다 남게끔, 부족한 게 없게끔 굉장히 높게 잘 잡아놔야 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재료비 수입 관련 생계비는 남을 것 같고 운영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지금 조금 약간 안 맞는 내용이죠. 자, 생계비가 남는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생계비 돌려드려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보호자분들께. 근데 생계비가 남는데요, 생계비는 100% 소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식재료비 수입은 식재료비 수납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 수입 목으로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세입 처리한 후에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 처리하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죠. 따라서 당해년도 식재료비 수입 금액과 식재료비 전년도 2월금의 금액만큼 실제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요렇게가 한 단락이죠. 요 내용이 요 내용하고 상응하는 거죠. 즉 식재료비는 식재료비대로 다 써라 그 얘기고, 비록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지라도 전용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 생계비 세출 예산 편성 금액이, 생계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에요. 2월 식재료비를 포함한 총 식재료비 수입 금액 이상일 경우에, 지금 그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한 것보다도 그 2월 식재료비를 포함한 총 식재료비 수입 금액 이상일 경우에 그 플러스 알파의 금액만큼 하나여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죠.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생계비 세출 예산 편성 금액으로 얼마를 잡았냐? 1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1000만원을 잡았는데 2월 식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 식재료비 수입액이 5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예산에서 500이 남았다는 거죠. 그 경우에 이 플러스 알파의 500에 해당하는 예산 금액을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식재료비 수입은 식재료비 수입 들어온 대로 그대로 식재료비만 지출해라라는 것이 간단한 내용인데, 말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가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식재료비는 식재료비 그대로 다 소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러면 남았으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2월 시켜서 다음 회계에 포함을 시켜서 식재료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후원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흥업종에 가면 되겠습니까? 피부 미용실 발 마사지 하라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골프 치라고 해드렸어요? 노래방 가시라고 해드렸어요? 카지노 가라고 해드렸어요? 성인용품 사라고 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47번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 잠깐 5분 정도 쉬시고 다시 이어서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